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규제 움직임과 또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조짐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친 뒤 반등할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의 길을 걷게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시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연세대 정보대학원 AI 핀테크 정삼영 교수, 상명대 황세훈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3만 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장님,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좀 네. 어떤 상황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그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의 그 조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중국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일단 모든 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기존에는 좀 뭐랄까 등한시한다 그럴까요? 네네네. 관리에 대한 측면을 그냥 보고 있었죠. 근데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아마 각국 정부가 아마 강력한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저는 좀 급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에도 나오셔서 우상향에 대한 말씀을 예,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할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러면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 속에서 이런 어떤 부침들은 좀 중간중간에 계속 있겠네요. 네, 저는 성장통이라는 거하고 이제 견제를 받겠죠. 근데 이제 급락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 저지선이 3만 달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은 안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도 워낙 이건 초기에 그랬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아마 6월 말에 한 5천, 연말에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승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았었죠. 그래서 초기에 너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정이고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점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 올 초 1월 1일보다는 그 높다고 저는 그 높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우상향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려는 여전한 상황에 워낙 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구간이 있었고 그 부분을 또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기 예. 때문에 현재의 숫자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네, 네. 어떻게 우상향한다고 저는 글쎄요. 그렇게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전망이니까요. 네. 앞으로 예, 전망을 하자면 예, 예. 기재하자면 하향할 것 같아요. 우하향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네네.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가격이 3만 불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예.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이 원래 한 많게는 70% 가까이 가다가 지금 40%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 암호화폐 이쪽에 투자를 하는 매니저들이 이제 팔자로 돌아서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모멘텀이 꺾였다 이제는 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가상 자산하고 사실 가상 화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네. 시장이 다른데 가상 자산이 진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내려가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할 때 투자론에서 어느 전략으로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크게 투자 이렇게 나눠 보면은 몇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뭐
전략을 짜는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전략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은 예. 매크로 전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 거래하는데 쓰는 것처럼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뭐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죠. 이렇게 상승 곡선, 하향 곡선을 나눠 가지고 이제 투자 전략을 짠다 하는데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품 선물하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상품 선물 뭐 지금 뭐 가상화폐를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어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금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원유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금하고 원유하고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재 가치, 금하고 원유의 내재 가치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금 원유는 수천 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용 가치가 인정이 된 말 그대로 상품이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적으로 지금 새로 나온 그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굉장히 네. 어렵고요. 예, 의아양할 어디에 포함을 거다라는 시켜야 되느냐. 말씀을 제가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가상화폐를 어디에 포함을 시켜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투자 자산군에도 포함이 안 되고 투자 전략으로 분석을 해도 포함이 안 되고 각각 특징이 있고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뭐 급등을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지고 서로 그렇죠. 다른 해석이 의견들이 나오고 분분한 있는데, 상황인데.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하향할 거다, 우상향할 거다 이런 논의와 논쟁이 시장에서도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세윤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향후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뭐 가격 전망, 미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 내지는 암호화폐는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투자 자산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들어왔다.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들어와 계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상자산은 이미 가상화폐 내지는 암호화폐는 이미 투자자산의 영역,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투자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이것을 투자자산으로 명확히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적인 역할들을 살펴보면 이미 투자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이게 만약에 투자자산이면 투자자산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가 혹은 거기에 투자 보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이걸 가격 평가를 할 건가? 가격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하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재 8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지금 이제 3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투자 평가 방법, 가격 평가의 방법에 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은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였다라고 평가를 하죠.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자산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기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금 유입 속도를 살펴보면 이거는 거의 광풍에 가까운 네네.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에 이미 진입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현재의 가격 하락은 당연히 그 비이성적인 과일이 지금 이제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 상승이 급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죠. 2017년, 18년 그 무렵에 그렇죠.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급등세가 다시 이제 폭락으로 폭락으로 이어졌었죠. 연결이 됐죠.
이제 저는 이것을 1차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2차 웨이브의 단계에 이제 와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꺼지겠죠. 그런데 3차 웨이브가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 지금 이제 박 센터장님께서는 3차 웨이브 내지는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조금 의견은 다르신 네, 것 이 부분에 같아요.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3차 웨이브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차 웨이브와 2차 웨이브 사이에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갑니다. 2년 넘게 주가가 아니죠.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횡보를 하고 거의 시장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3차 웨이브가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차 웨이브와 3차 웨이브 사이의 기간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거냐. 길게는 2, 3년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충분히 2, 3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투자자들 아주 길게 예를 들어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정을 한다면 우상향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투자 기간을 예를 들어 10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장에서. 따라서 1년이나 2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우하향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긴 조정기가 올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앞으로 가격 전망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작용을 시키는 해석들이 나오지만 최근에 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또 투자처로 어디론가 몰려갈 돈들이 많다 얘기고 그게 결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규제를 또 요즘에 강화하고 앞서 말씀하신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저요. 예.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경제 쪽 전문가들이시라 저는 사실 두 분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 설명하는 건 조금 좀 외람된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연기하는 건 아무래도 시장에 호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투자처를 찾기 위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분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이미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어떤 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자자에 따라 이제 입장이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이미 인정이 된 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 3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세상이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어떤 새로운 자산 시장의 특성상 이거는 디지털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3차 웨이브가 올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 3차 웨이브 오는 거 2년이나 3년은 너무 현재 세상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더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중간에 대한 변곡 좀 많겠죠. 하지만 그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근데 중국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중국은 원래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금지한다고 선언한 나라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뿐이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3년 전부터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된 리스크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이번에 그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이유는 이미 예측된 건데 그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때가 됐다. 그 때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지금 세계 최초로 디지털 법정화폐를 실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법정화폐 실서비스의 활성화나 촉진을 위해서 현재는 중국 시장 내에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강력한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졌으면은 중국이 실험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어떤 하나의 허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아예 그냥 보유나 거래 금지까지 하고 지금 강력한 걸 하는 건데 그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원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채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비트코인에 원래 추구했던 철학에 맞느냐에 대한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채굴 자체를 금지하다 보면은 중국에서 채굴을 하는 많은 사업자들이나 산업체들이 아마 중국을 탈출하는 러시가 일어날 것 같고요. 탈중국 러시가 예, 탈중국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꾸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채굴에 대한 그 시장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찾아가겠죠. 다양화된다는 예,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채굴에 대한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중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이제 암호화폐 금지, 보유까지도 금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 그 많은 투자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시장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중장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꾸 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간의 그 시장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수가 줄다 보니까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볼 땐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을 주셨어요. 금리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이제 국가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를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중국하고 터키도 금지했죠. 네. 가상화폐 거래 사용을- 금지를 거래 금지. 예, 네. 사용 거래를 보유 금지고, 금지가 아니고요. 네. 거래 금지를 터키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입장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네. 준비 중인 것 지금 같고 여당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파워를 좀 뺏기기 싫어하는 나라들이 그 이제 주로 이제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규제와 거기에 관리를 한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거죠. 명목은 개인들의 보호,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주춤하고 있고 영국이 주춤하고 있고 하는 이유도 뭐 미국하고 영국은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그 CBDC마저도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어요. 주춤하고 디지털 있는데 화폐에 디지털 화폐 대해서도. 중앙정부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측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컨트롤 파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분산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선진국들이 애매한 입장을 아직 자기네들의 스탠스를 못 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또 그 에콰도르인가요? 에콰도르하고 요번에 그 베네수엘라 네. 네. 아니요. 에콰도르가 아니라 그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가 네네. 이제 법정 통화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엘살바도르하고 또 한 국가가 있죠. 또 법정 통화로 하겠다. 하고 탄자니아가 지금, 있습니다. 예. 조그만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CBDC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겠다 하는 데가 있고 그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들의 성격을 보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색깔이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주로 금융 시스템이 개발되지 덜 개발된 금융 후진국들,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거나 네. GDP, GNP가 좀 낮거나 자기네들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국가 자국의 통화가 약하거나 엘살바도르는 자국 통화가 US 달러예요. 통화 기축 통화가 US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이야 자기네들이 찍어내니까 마음대로 찍어내니까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미국 통화를 쓰다 보니까 미국 통화가 지금 저평가돼 있을 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시장에 퍼체싱 충격을 파워가 받을 수 지금 있죠. 굉장히 낮고 네. 이런 거를 돌파하려고 할 때 정치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81년생이에요. 굉장히 젊은 젊은 분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깜찍한 발상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자기네 법정 통화로 네. 하겠다 하는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앞으로 이거를 따라가는 나라들이 이제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색깔도 주로 금융 선진국이나 네. 뭐 GDP, GNP가 높은 나라들보다는 어디선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좀 문제가 미흡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국가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돌파구 삼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뭐 미리 예측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임팩트는 적을 것이다 하는 뭐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이 추세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지금 채굴의 7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네. 있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이 출렁거림 중국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시간이 한동안은 길어질 것 같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이제 규제나 이제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채굴기를 미국으로 공수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그런 사진들이 이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미국이 뭐 이제 채굴의 성지가 되는 거냐? 각종 얘기가 나오면서 뭐 텍사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각종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시장이 좀 미국으로 옮겨가는 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는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의 변화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중국에서 금지가 됐으니까 중국에서 채굴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채굴 안 되고 거래 안 되는 것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을까요? 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럼 과연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것, 비트코인 보유를 법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예를 들어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규제가 강해질 때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거래를 금지시켜 버리니까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가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채굴 자체는 사실 중국 말고 중국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중국 말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중국 기업들 미국에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진출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미국으로 채굴 기지를 옮기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에 의한 채굴 행위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으로 포장지를 씌워서 거기서 채굴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 행위가 그렇게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가격 흐름이 훨씬 더 채굴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겠죠. 가격 흐름이 견조하게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럼 채굴 행위도 지금처럼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가격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제 크게 급락을 해버리면 채굴 활동이 오히려 여기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비트코인을 중국이 금지를 하게 되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채굴 활동이 당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다시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해질 수 있는 국가 당연히 1차 후보자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도 관건일 것 같은데 최근에 왜 비트코인 ETF 준비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좀 계속 미루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 좀 호재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는데 좀 계속 밀리는 느낌들은 있거든요. 예, 지금 캐나다는 승인을 했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은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미국의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되겠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올해 말이나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밝힐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이제 통합 패권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백신으로 이제 주변 국가를 갖다 달랠 때 이제 미국도 이제 백신으로 이제 백신 전쟁이 이런 거 똑같처럼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원하는 거는 이제 기축 통화를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법정화폐 시장의 기축 통화를 잡고 싶은 건데 그거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 ETF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계속 연기되시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큰 임팩트가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기하는 이유 중 뭐냐면 아직 미국이 이제 확신을 안 쓴 거죠.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디지털 달러하고 연계돼서 뭔가 종합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절이 아니라 비거절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기각이 아니라 연기라는 거죠. 결정을 예, 미루는 결정을 거다라는 미루는 말씀이시죠? 거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예, 얘기하는 건 단정져서 아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미국의 복잡한 심정이 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아니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같은 현상을 왼쪽에서 보냐 오른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해석도 것 많이 같아요. 다르게 나오겠죠. 지금 센터장님은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되자마자 MIT 대학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하던 분이세요. 네네. 이 위원장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임명되는 순간부터 증권거래위원회. 네. 증권거래위원회. 네. 거기 위원장 되자마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아주 빨리 ETF 상장은 될 것이다. 그거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아직 시장이 그만큼 성숙돼 있지 않고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모든 거래소들이 한 군데도 우리 SEC에 등록돼 있는 거래소는 없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다. 해가지고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을 벌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는 게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거절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이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같은 현상을 보고 이 암호화폐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미국으로 그 채굴을 하는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옮겨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옮겨갈 것 같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바이든 정부 들어가가지고 ESG 이슈를 제일 크게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고 환경 문제, 오염 문제, 뭐 사회 문제, 우리나라 네, 사회적인 지배구조 문제, 석탄 문제라든지. 뭐 네. 문제들이 있는데 텍사스 아무리 텍사스라도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뭐 이쪽이 네. 태양광이 발전이 뭐 많이 돼 있고 원자력도 있고 뭐 하더라도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주고 그런 지역이고 또 이쪽 지역은 블록체인하고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IT 산업들이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실리콘밸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성장이 이미 돼 있는 곳이에요. 텍사스라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텍사스 주지사가 계속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한 거지. 채굴하는 기업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장소를 제공하고 하고 전기를 하겠다라는 제공하고 건? 하겠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또 하나 그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 한 발 빼고 있잖아요. 지금 그 블록체인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거래를 하겠다 했다가 이제 뭐 환경 문제를 뭐 끌어들이고 이제 뭐 생산이나 채굴하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ESG 측면도 고려하고 조금 손절하는 엑시트하려고 하는 여기에 너무 내가 몰입하다가는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 글로벌 이 분위기 자체에서 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구님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시각이 참 다르시거든요, 지금. 근데 완전히 이제 이쪽과 이쪽 이제 양쪽 극단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ETF는 승인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일 것 같고요. 미국도 ETF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대별되는 이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사실 시장도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도 뭐 이러한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확신을 하는 그룹들이 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 이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투자 자산의 영역에서 그 성장세를 키워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다 공존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ETF를 승인하는 결정과 승인하지 않고 기각을 시키는 결정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미국에게 도움이 될 거냐를 평가를 그걸 해봐야 판단하겠죠. 된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ETF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시장이라면 그러면 ETF를 승인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승인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큰 상품들입니다. ETF라는 상품 자체가 이게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끌고 나가는 ETF는 사실은 한두 개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 초기부터 투자자들에게 익숙해지는, 다시 말해서 선점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선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ETF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돼버립니다. 그럴 건 빨리 지금 상장을 했을 거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승인을 그러니까 ETF를 기각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보완적인 그런 고려 사항들,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겠다라는.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바로잡을 제 말. 저는 그 비트코인 ETF를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비트코인에 투자할래?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래? 하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훨씬 안전해요. ETF는 상장이 되고 패시브한 상품이고 그 상장 지수를 관리하고 그 추정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봤을 때. 지금 KB자산운용이 벌써 그 메타버스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메타버스를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거기서 골라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리고 관 입장에서도 ETF를 관리해주고 ETF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게 그 개별 상품이나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옳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ETF라는 그 비에이크를 만들려면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언더라잉 자산에 대해서 그게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얘기였어요. 아직 이거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켜봐야 필요하다.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개별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 ETF나 뭐 메타버스 ETF나 ETF 성장지수 전문가가 펀드가 제조한 더. 하나의 비액들이 있다 하면은 그게 분산된 투자고 보다 보수적으로 패시브와 추종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일단 뭐 투자자에게 좀 더 안전한 방안을 하나는 더 제시하는 게 아마 더 시장에는 좀 안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본질적인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다 틀려요. 네, 그리고 아까 가치가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데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조차도요. 특검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미. 특검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증표라고. 그래서 일단 좀 토론에 여기서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공통된 개념, 공통된 생각을 갖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TF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외국에서 ETF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동향이나 뭐 텍사스에서 아까 가상자산업법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법이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하원의원에서 통과가 된 거지 상원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암호화폐법이라는 것을 이제 텍사스에서 만약에 제정이 되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연 암호화폐를 일단 인정하는 거냐. 네. 암호화폐를 현재 정부는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암호화폐를 제도화시켜 달라. 그리고 암호화폐가 제도화시켜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버블이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암호화폐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포지션은 뭐냐? 이제 이거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논의의 초기는 암호화폐를 인정해 달라. 그리고 암호화폐를 인정해 주는 순간 암호화폐에 대한
공통된 개념을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각계 전문가분들이 만나서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지, 이걸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만들면은 저는 이 토론이나 논쟁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모두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너무 다양한 많은- 의견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다양한 네, 의견이 나오는 그렇죠. 그 속에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암호화폐, 연구원님께 생각하시는 암호화폐,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우리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는 암호화폐가 다 틀려요. 제가 볼 때는 다 틀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각자의 의견은 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얘기도 맞고 제 얘기도 맞는 건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집약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가 좀 할수 효율적으로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네.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게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자꾸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뭐 TF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 종료가 이제 9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현재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거 없어질 거다. 뭐 각종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뭔가 좀 정리된 입장을 좀 발표를 해야 거래소도 좀 대응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그에 맞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뭐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황세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간은 뭐 석 달 석 달 정도 정도이기 남아 때문에. 있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을 뚜렷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는 이미 투자 자산의 영역에 안착을 해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는 일반적인 공모 규제에 준하는 그런 투자자 보호, 거래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현재 지금 거래의 그러니까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사실상 전무하고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그 거래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 거기에 관련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물론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규제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근데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식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수백만 투자자들이 이미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슷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는 반드시 들어와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한 원칙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래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들 보면 일반적인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소들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요구하는 그런 그 수준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군요. 관찰이 되고 네, 수준 있거든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만큼의 안전장치, 보호장치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준에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래소들의 퇴출은 일정 수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걸 여당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지금 최근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소비자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뭐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방법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인지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인가제도, 거래소를 이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준을 정해가지고 법적으로 네, 그렇죠.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있고요.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그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거래소가 불특정 다수의 코인을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도 이제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거래소가 각 A하고 B 각 거래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코인들을 상장을 시켜놓는데 매장에 쫙 진열을 해놓는데 이게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이 메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순전히 투자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지금 황 연구원님께서 공모 수준에 준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도 혹시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3호 수준에 준하는 투자, 적격 투자자들을 쉽게 얘기해서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걸러낼 수 있는. 필요하다. 지금은 고등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진짜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뭔지 그냥 이름 예쁜 거에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3호 시장에서 적격 투자자들을 규정을 해주듯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건 적격 투자자건 어느 일정 수준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량식품인지 건전한 식품인지는 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을 올리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관이 나서가지고 일일이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A급이고 B급이고 그거를 다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공모펀드 시장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투자자들도 한번 살펴보자. 이게 진짜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 투자 시장에서 지금 600만, 700만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영끌 비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하는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살펴볼 필요가 된다. 있다. 예. 지금 뭐 거래소도 물론이고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기준도 설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저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폐쇄하는 게 정부 정책 목표입니다. 없애고 싶은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시군요. 제가 정부는 아주 3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를 투기꾼이라고 솔직히 좀 몰아붙인 경향이 좀 있고요. 이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그게 정부의 어떤 시각을 정확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특검법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3년, 4년 이게 오늘 내일 된 게 아니라 3, 4년 동안 그동안 영업을 하고 있었죠. 완전히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좀 이게 좀 이렇게 심한 말을 쓰면 방치된 시장으로서의 3년, 4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한 이유가 뭐냐?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제도권화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 시장 자율 경제가 된 겁니다.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법이 없으니까요. 위법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시장 혼자 이제 돌아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지적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시도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는 굉장히 이제 완전 자유주의 이제 거래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맞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은 암호화폐 특검법이라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특검법이 있으니 그리고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시니 그럼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 거냐라고 문의를 합니다. 그럼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제도권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과세는 하지만 제도권은 과세는 아니다. 하지만 제도화시킨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금융위는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라 주관부서예요. 주무부서는 법적 책임이 있는 거고 주관부서는 그냥 관리하는 거에 대한 주체 그게 좀 그런 아주 미묘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서 두 분의 의견 저는 모두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상장을 공모에 대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 그거는 뭐냐면 정부 주도가 되겠죠. 네네.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 주도로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관리할 거냐,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는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주고 민간 시장 자율에 만들 거냐라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보다는 그거는 뭐냐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암호화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암호화폐를 정부가 인정을 해서 빨리 제도화를 시켜라. 그리고 정부는요. 저도 정부 공무원분들하고 한 30년 일을 해봤는데 어떤 걸 하나 인정을 하시게 되면 진흥하는 거 정말 잘하십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AI 산업 진흥시켜라. 엄청난 많은 걸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규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인식만 만약에 정부에서 가지고 계시면 지능과 규제에 대한 그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 대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가 문제냐면은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가상자산업법이라든지 법안을 내는데 그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규제만 하세요. 소비자 대책, 피해자 보호 대책이라는 명분에 합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 해야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심지어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회적 문제가 크고 소비자 보호하시고 싶으시면 코스닥처럼 암호화폐 코스닥 하나 만들어서 정부가 관리해라. 그러면 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요. 지능이 빠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규제만 할 뿐이지 예, 지능은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시장을 미래의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을 하셔가지고 네. 그 산업에 대한 지능과 규제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셨겠지만 이 가상자산을 둘러싼 의견이 많이 좀 분분하고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속도감 있게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또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성준 센터장, 정삼영 교수, 황세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